네, 149쪽에 보세요. 대리가 나오죠. 대리는 총칙 중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데 출제도 많이 되고요. 삼면 관계가 나와요. 대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항상 갑을병 이렇게 볼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 을을 대리인, 병을 이제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이 돼요. 이게 대리 관계죠. 그러니까 대리의 삼면 관계인데, 그러니까 대리의 종류로 보면 임의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대리의 종류인데, 그러니까 임의 대리라는 건 뭐냐면 이 본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걸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수권행위에 따라서 대리권을 가지고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고 효과를 귀속받는 게 임의대리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리라는 것은 보통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라는 말을 써요. 확장.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대리라는 제도가 생겨서 단면적이었던 법률 관계가 삼면 관계로 넓혀졌다고 해서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법정 대리는 확장이라기보다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대리권이 수여된 게 아니라 어디서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있잖아요.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니까 얘가 법률행위라면 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미성년자를 위해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도록 대리인을 정해줬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누가 대리해 주겠어요? 부모가 해주겠죠. 친권자예요. 친권자가 대리를 하는데, 그러면 어린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잘할 것 같아, 대리권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이게 법정대리고요. 또 우리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미성년자고 친권자가 법률 행위를 하면 효과는 얘한테 귀속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뭘로 정하는 거냐면 법이 정하는 거지 수권, 대리권 수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무조건 무슨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그리고 법정 대리는 뭘로 정하냐면 법률 규정으로 정하는 대리예요. 이거 끝나면 바로 뭐 볼 거냐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볼 거예요. 그럼 뻔하죠.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겠어요? 뭘 했어요? 수권.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수권이에요. 대리권 수여. 그럼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겠어요? 법률 규정인 거죠. 그럼 그거 끝나면 대리권의 범위를 볼 거예요. 그럼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할까요? 임의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수권. 대리권 수여하면서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하겠어요? 법률로 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앞으로 우리가 대리권 수여, 수권 이런 말 나오면 얘는 무조건 임의 대리고 법정 대리는 법률로서 정하는 대리입니다. 또 이제 대리의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런 의사표시는 능동적이죠. 대리인이 능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또는 뭐 적극 대리라고 해요. 능동 대리. 근데 반면에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것을 대리인이 받기만 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능동적이 아니라 뭐예요? 수동적. 이런 대리를 수동 대리 또는 소극 대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잠깐 보죠. 149쪽에 그 대리의 종류 1번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수권이냐 법률이냐. 2번에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이 하는 것은 능동이고 받기만 하는 것은 수동이에요. 3번에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나오는데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거고요.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겠죠. 간단한 구별이지만
뒤에 무권 대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 어렵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대리권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게 수권행위라고 했죠. 그러면 수권행위를 통해서 을은 대리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대리권은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가 아니라 법률용어로 권한, 자격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대리권은 이제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보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 수권행위. 이 수권행위는 얘가 얘한테 법률행위를 한 거죠. 얘는 그럼 무슨 대리가 되는 거예요? 수권행위가 있었으니까 임의 대리가 되죠. 그러면 수권행위가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서로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 있었고요. 일방적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계약 말고 뭐 있었냐면 단독행위 있었어요. 단독행위. 근데 우리 통설은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을 뭐로 보냐면 단독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얘가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권을 받는 순간 얘는 뭘 갖게 되는 거냐면 대리권을 갖게 돼요. 근데 대리권을 권리라고 한다면 좀 곤란한 게 권리라는 건 통상적으로 뭐가 수반됩니까? 의무가 수반되죠. 근데 얘가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건데 대리권을 권리라고 해버리면 일방적으로 의무를 같이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대리권은 그냥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를 통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라고 하면 OX에 틀려요. 수권행위에서는 권리 의무가 안 생겨요. 근데 보통은 우리 사회에서 대리인 보면 그 대리권을 준 사람이랑 통상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보통은 다 있어요. 근데 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냐면 수권행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 수권행위를 만들어내는 내부적인 법률 관계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임계약을 하고 대리권을 줍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너 대리인해 라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위임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원인으로 대리권을 주는 게 통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 직원에게 자동차 판매 대리권을 준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 대리권이 수여되기 전에 그 회사와 직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고용계약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건 수권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계약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라는 말이 이제 민법 128조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이 위임이나 고용 계약이 무엇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려고 지금 한 거죠? 대리권 주려고. 우리 그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권 준다 생각해 보면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단 뭘 쓰냐면 위임 계약서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위임 계약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리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원인된 법률 관계 또는 학자들은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임 계약이나 고용 계약이 무엇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만약에 고용 계약이 소멸되었다. 어떤 사람이 잘렸어요. 그러면 대리권만 남을까요? 함께 소멸할까요? 통상적으로. 자기 직원한테 대리권 줬는데 잘렸어요. 그럼 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가 소멸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어요. 대리권이 수여되었는데 야, 너 이제 그만해 라고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권행위의 철회나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소멸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건 법정 대리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임의 대리에서만 나와요?
임의대리에서만 나오죠. 자,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 소멸사유다. OX예요. 틀려요.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임의대리에서만 나와요. 자, 149쪽에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그 둘째 줄에 보시면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즉 권리가 아닌 뭐로 보냐면 권한으로 본다라는 거죠. (152쪽을) 먼저 볼게요. 152쪽. 152쪽에 3번에 보면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나옵니다. 가운데 자 법조문 볼게요.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제1호 본인의 사망. 제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이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소멸사유고요. 우리 아까 법조문 읽을 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라고 되어 있으면 항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지금처럼 1점, 2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항이 아니라 호라고 읽어요. 1호, 2호 이렇게 읽고요. 그러면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대리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의 사망.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대리권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년 후견 개시예요.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제한능력자 볼 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라 그랬어요? 피성년. 성년 후견이 개시돼. 이게 종전용어로 말하면 금치산이에요. 금치산이 선고되면 대리권은 소멸돼요. 그럼 만약에 지문에 한정 후견 개시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 정도까지는 대리권은 유지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예 성년 후견 개시를 받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하고 그 다음에 파산이 있으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이건 암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대리는 세 가지예요.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렇게 되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외웠었어요. 사망, 대리인 사망, 그리고 성년 후견 개시인데 예전에는 이게 뭐였냐면 금치산이었죠. 금치산. 그렇죠? 그리고 파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전에 외울 때는 대리인이 파김치가 되어서 사망했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지금은 금치산이라는 용어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성년 후견 개시라는 용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섞어가지고 다음 중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를 넣는다든지 이러면 틀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128조 임의대리의 종류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럼 법률 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이면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법률 행위로 한 거니까. 아까 법정대리는 법률 행위로 해요, 법률 규정으로 해요?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이죠. 근데 이건 법률 행위, 수권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임의대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임의대리의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 전조니까 몇 조를 말하는 거예요? 127조.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러니까 이거 외에 특유한 게 나옵니다. 그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원인된 법률, 고용, 위임 계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률 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그럼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는 두 가지예요. 수권 행위 철회하고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그래서 공통 소멸 사유와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돌아오셔서 150쪽 계속 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나오죠. 자, 1번에 보면 법정 대리권의 범위 나오는데 신경 안 써도 돼요.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임의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한다고 했냐면 수권 행위를 통해서 정합니다. 근데 그 박스가 있죠? 판례 있는데 이 판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보세요. 판례박스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권을 줬는데 그 행위 안에 포함되는 권한은 인정이 돼요. 그럼 매매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부동산을 넘겨주고 뭐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는 중도금이나 잔금과 같은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매매계약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반대되는 권한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리인한테 야, 나 누구한테 받을 돈 있으니까 돈 좀 받아다 줘 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이 대리인이 가가지고 면제 이러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돈 받아오라고 했는데 면제 준다는 건 반대니까 그런 권한은 있을 수 없고,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 체결과 해지 취소는 반대니까. 자, 그럼 차례대로 볼게요. 1번이 지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대금 수령 권한이 있고요. 2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 있어요. 3번,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아요. 돈 받아오랬더니 가서 면제 이러면 안 되고. 4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 설정 후 계약 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을 체결하랬더니 가서 해제할 수도 있느냐? 그런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출제가 되니까 좀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번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라면서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오른쪽에 그걸 대비한 법조문이 118조인데요.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호 보존행위. 보존행위라는 건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해요.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대리권의 범위인데, 먼저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당연히 뭘로 정하냐면 법률로 정해요. 얘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임의 대리인데,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와 이 수권행위를 해석해서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판례 본 게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었다면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매매계약의 포괄적 대리권자는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근데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해제나 취소권은 없다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수권행위에서 정함이 없다.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수권행위에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방금 보신 118조가 이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8조는 보충 규정이에요. 보충 규정. 그러니까 만약에 수권행위로 범위를 정확하게 정했다면 이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고요. 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존행위, 이용 개량행위, 그리고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지만 처분행위. 자, 보존행위는 얼만큼 할 수 있냐면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무제한. 근데 이용 개량 행위는 2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제한이 아니라 권리나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권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막 집 팔아버리고 이런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느냐?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옥이 파손됐어요. 그러면 가옥을 수선하는 계약을 대리해 준다.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건 무제한 할 수 있어요. 가옥의 수선. 또는 본인 부동산이 현재 미등기예요. 미등기.
미등기된 부동산을 등기해 준다. 이런 것들은 다 현상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현상 유지해 주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용 계량 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해서는 안 돼요. 성질이 변하게 되면 권한을 넘어가는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드는 예로 우리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어요. 예금을. 근데 제가 대리인인데요. 이 예금을 다 빼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자, 그럼 예금을 주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유지가 돼요? 이건 성질이 변한다라고 보죠. 왜 변하느냐? 한번 해보세요. 예금 다 빼서 주식으로 바꿔주면 성질이 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금은 뭐 이자는 별로 안 되지만 안정적인데 주식은 잘하면 뭐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박살날 수 있잖아요. 성질이 변한 거고. 예금 막 다 빼다가 막 비트코인 사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건 성질이 변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예금을 사채로 전환시킨다. 은행 예금 빼가지고요. 개인에게 높은 이율로 돈 빌려준다. 이것도 성질이 변해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 또는 토지의 지목이나 형질을 변경한다. 현재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답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 만약에 했어요.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다. 그러면 권한 내요,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거예요.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이건 무권대리 문제예요. 무권대리. 그럼 이게 이제 무권대리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겠지만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데 본인이 원하면 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추인하면 자기행위가 돼요. 추인이라는 건 추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건데 본인이 추후에 인정하면 자기 법률행위로 될 수 있어요.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금을 빼서 주식을 한 종목 샀는데 그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요. 자, 그럼 우리 본인 흐뭇하겠죠. 그러면 이거 유권대리예요? 그래도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권한 내 행위를 한 거예요?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거예요? 밖의 행위를 한 거죠. 그럼 그건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예요. 그럼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본인이 자기 행위를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럼 얼른 뭐 하면 된다고요? 추인하게 되면 추후에 인정해 주는 거니까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용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한다.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면 그런 거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계량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뭐만 무제한? 보존만. 이용계량은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 나오죠.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나오는데 조문 한번 볼게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하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고 한 장 넘겨보시면 공동대리가 나와요.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119조는 그 조문의 원칙을 잘 보세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수권이나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공동대리가 됩니다. 대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본인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제 124조, 119조에서 공동대리. 먼저 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허용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채무의 이행.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가 있으면 되겠어요? 허락이 있으면. 그래서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두 번째는 허락이 없어도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채무. 그러니까 완성된 채무, 즉 다툼이 없는 채무만 가능해요. 완성된 채무,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갑이 본인이에요. 본인.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야, 대리인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이게 자기계약이라는 건 그 아파트를 누가 사는 거예요? 대리인?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대리권을 줬더니 자기가 그것을 사버린다. 이게 자기계약.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을 봐요.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은 누구라고 써 있을까요? 갑이 파는 건데 누가 대리해 줍니까? 그럼 계약서에 갑의 대리인 을하고 도장 찍겠죠. 자, 그럼 매수인은 누구예요? 을이에요. 그럼 누가 혼자 합니까? 을이 혼자 하는 거예요. 을이 자기 집에 누워서 이거 얼마에 살까 이런 거 생각해서 자기 혼자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갑.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쌍방대리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야, 나 아파트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마침 병이 야, 나 아파트 하나만 사줘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고 매수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의 대리인 을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 누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을이. 그럼 둘 중 한 사람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요 을한테 야, 아파트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주면서 근데 필요하면 네가 사도 돼라고 허락해 줬대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락이 없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돼요. 두 번째,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채무가 아니라 다툼이 없는 완성된 채무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죠. 을이 본인 갑에 금전을 출납할 대리권이 있는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돈 받을 게 있고 변제기가 11월 19일이었어요. 1억 받을 게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자 을이 혼자 갑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통장에 가서 혼자 인출을 해간 거야. 돼야 안 돼요? 변제기가 도래하자 1억 받을 거 있는 대리인이 본인 통장에서 혼자 1억 원을 인출해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의 통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제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리고 받을 돈이 있죠. 그럼 이건 다툼이 있는 채무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오히려 돈을 안 받아가면 지연 배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상황을 바꿔서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내년 2월 19일이에요. 근데 우리 돈이 필요하니까 뭐 어차피 받아갈 거 있는데 한 석 달 땡기자 이러면서 지금 변제를 받아가요.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갚을 돈이 아니라 3달 후에 갚을 건데 을이 지금 받아가면 기한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없는. 그러니까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채무가 이행되면 본인에게 피해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해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갑이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주는 거죠. 근데 매매 계약 이제 돈 주고받고 다 하면 등기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할 텐데
보통 등기는 물론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보통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한테 맡겨요, 보통. 그러면 이 법무사 아저씨는 매도인에게서도 서류를 받고 매수인에게서도 서류를 받아서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소 가서. 그러면 이 등기 신청행위는 매도인, 매수인을 한 사람이 대리한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대리죠? 쌍방대리요. 그러면 이 등기 신청행위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예요? 완성된 거. 그러면 이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쌍방대리가 등기 신청은 새로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정리해 두실 점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래 금지돼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 본인이 허락하면. 두 번째는 허락이 없어도 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채무가 아니라 완성된 것,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대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한테는 대리인이 세 사람이 있어요. 얘들아,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 팔 때 이 A, B, C가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서 팔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까 조문에 뭐라고 했냐면 대리인이 수인이면 여러 명이면 원칙이 뭐라고요? 각자. 전부 다 대리권이 있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만약에 갑이요. 야, 내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이다. 니들 신중하게 같이 해라고 수권행위로서 얘들을 묶어버리면 그때 뭐가 된다고요? 공동대리. 그럼 공동대리로 결정이 되면 수권행위에서 공동대리가 되면 A가 단독으로 하면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거야. 얘네들이 얼마에 팔지 의사결정을 뭐 해야 한다고요?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근데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법조문 그대로인데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뭐가 원칙이라고요? 각자 대리고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할 때만 공동대리가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151쪽하고 이쪽에 걸쳐서 나와 있고요. 대리권의 소멸은 좀 전에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현명주의가 나오죠. 조문 한번 볼게요. 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일단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권한 내에서라고 되어 있죠. 권한을 넘어가면 이건 무권대리예요. 권한 내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줄여서 현명이라고 부르고 현명. 대리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권한 내에서 현명하고 법률행위라면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데 직접이라고 돼요. 직접.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일단 갔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간접 대리가 아니라 직접 대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얘가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때 계약서에 만약에 자기 이름만 적었어요.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으면 이건 대리행위일까요? 자기의 법률행위일까요? 자기 법률행위죠. 계약서에 매도인 을이라고 하면 병이 일반적으로 을 건가 보지라고 샀다면 이건 누가 책임질 문제냐면 을의 문제지 본인에게 귀속이 안 돼요. 그럼 본인에게 귀속이 되려면 내가 대리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현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리님을 밝히라는 거죠. 물론 현명을 할 때는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쓴 것처럼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구두로 나 갑의 대리인이야 라고 말해도 되고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저자가 대리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봐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계약서에 꼴랑 자기 이름만 적었어요.
근데 자기 이름만 적었는데 얘랑 계약할 때 본인이 자기에게 써준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계약을 했대요. 그럼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으면 자기 법률행위가 되는데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했다면 이건 남의 거를 팔아먹는 타인물의 매매여 대리행위로 인정이 돼요. 어떨까요? 원래 자기 이름만 적으면 자기 법률행위예요. 근데 현명은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대요. 그러면 을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본인이 자기에게 써준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했다면 이건 자기 법률행위예요. 대리행위로 인정이 돼요. 대리로 본다는 거예요. 얘가 알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그럼 현명을 안 하면 이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간주가 돼요. 자, 조문을 볼게요. 114조 1항은 지금 효력이 본인에게 생기는 것이 현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오른쪽에 115조를 보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의 법률행위냐면 대리인 자기 법률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단서 조항을 조심하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조 제1항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114조 1항이죠.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현명을 하지 않고 자기 이름만 쓰면 이건 대리인이 책임을 질 문제입니다. 근데 얘가 현명을 안 했어도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병은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가요? 대리인에게 가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귀속된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얘가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는 바람에 당연히 자기의 법률행위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누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을이 지는 게 맞는데 현명을 안 했어도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그게 이제 115조의 의미죠. 그 만약에 질문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OX예요? 언제나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지만 상대방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가 나와요. 116조 1항을 보세요.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흠결이나 하자는 다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본인은 착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리는 착오가 없었대요. 본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는 착오가 없었다. 그럼 이 계약을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기준이면 착오가 있으면 취소가 되잖아요. 근데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리는 착오가 없으니까 취소가 안 되죠. 누가 기준이라고요? 대리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기준이야? 대리인. 그럼 만약에 병이 을한테 비진이 표시합니다.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비진이라는 걸, 본인은 비진인 걸 전혀 몰랐어요. 선의무과실이고요. 근데 을은, 대리는 비진이 표시라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 병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비진이 봤잖아요. 비진이는 원칙이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근데 얘가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고 상대방은 비진임을 알고 있었대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대리인.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알고 있었다면 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사는데요.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요. 하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기본 이론 과정 가면 자세하게 볼 텐데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건데요. 일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물건을 팔아야 돼요. 하자 있는 물건을 팔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근데 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샀어도 물을 수 있을까요? 몰랐어야 될까요? 몰라야 돼요. 하자 있는 걸 뻔히 알았다면 얘는 담보 책임 못 물어요. 원칙이. 그런데 본인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지의 상태고요. 대리는 전혀 모르는 부지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자가 있다는 걸 몰라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본인은 알고 있고 대리는 몰랐대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죠. 누구만 보는 거예요. 얘가 알고 있는 건 상관없어요. 얘가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본인이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대리인, 너 묻지 말고 가서 병거 좀 사와.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요. 그러면 본인이 얘한테 야, 우리 대리는 몰랐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없겠죠. 자, 2항을 보세요. 2항. 2항에 154쪽의 맨 위에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뭐 나와요?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결론.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어떤 상태냐? 대리인이 차고 있냐 아니면 대리인이 알고 있느냐? 이 대리인 기준이고 본인은 그냥 다 유혹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대리인 능력부터 지난주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예. 일단 버티세요. 힘들어도 학원 꾸준히 나오셔가지고 힘들어도 이해 꼭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고 흘리셔도 이게 듣고 1월달 과정 보는 거랑 처음 1월달 과정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많이 들어두시고 이해되시면 좋고 중요하다는 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 이 정도 복습해 두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